어디 보자. 자, 우리 10페이지 보시면 이론 먼저 보고 나서 오늘 들어갈 시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3학년 과정에서 우리 시하고 소설하고 이 문학 파트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체로 심리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활동이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나 소설 안에는 당시 사회 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 자, 우리 여기서는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려주는 소재나 단어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단어나 소재뿐만 아니라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바탕으로도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 안에서 이 작품이 전달하려는 주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좀 더 세분화하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우리 문학 작품, 뭐 시나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이 있겠죠. 자, 그럼 이 문학 작품을 읽고 다른 건 다 빼고 작품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작품의 어떤 배경이었고 어떤 소재가 등장했고, 자, 시로 하자면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시에 어떤 표현 방법들이 사용됐고 심상은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전달하려는 내용이 뭐다라고 보는 거. 이게 작품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 작품 안에 나와 있는 시어만 가지고 해석하면 작품만 가지고 해석한 거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론적, 위에다 쓸게.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작품만 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작품만 가지고 감상했다. 또 관점이 어디에 있다? 그 내가 해석하는 근거를 작품 속에서 끄집어낼 거기 때문에 관점이 작품 안에 있다 해가지고 내재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자, 내재적 관점은 뭐다? 바로 어디에서 작품 속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감상하는 걸 내재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로 관점이 바깥에 있을 수도 있겠지. 자, 작품이 바깥에 있다는 건 어떤 거? 작품을 쓴 작가를 중심으로 감상하는 겁니다. 이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냈구나 라고 감상하는 거. 우리 이런 거를 작가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표현해냈는가 해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표현론적 관점. 이거는 작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작가는 승려였어. 아니면 이 작가는 독립운동가였어. 뭐 이렇게 작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바탕으로 이 사람의 가치관이나 문학 활동을 바탕으로 해석했다. 작가 중심으로 보는 것, 표현론적 관점. 자, 그러면 독자가 이 작품을 읽고 또 소통할 거 아니야. 독자가 이것을 읽고 뭔가를 얻거나 감동받거나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내가 얻은 바가 있었어. 이런 거. 효과가 있었다. 쓸모가 있었다. 효과할 때 쓸 용자 써서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독자가 작품을 읽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혹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 라고 본다면 독자 중심.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봐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작품은 시대와 동떨어져서 나오지가 않아요. 시대상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현실, 시대나 현실을 바탕으로 당시 시대상이 어떻게 비춰져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 이래를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우리 바깥에 있는 요로 세 개, 요 세 개를 외재적 관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에서는 뭐를 중심으로 당시 시대상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 이게 우리 이번 단원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문학작품과 사회문화적 상황의 관계. 자, 우리 사회문화적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어요. 많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죠. 그 중에 작가가 뭔가 나 이런 내용을 써야겠다. 그럼 그 부분을 가지고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자, 뭐를 전달할 거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주제를 전달할 거야. 자, 그래서 문학작품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작품이 나온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조가 됩니다. 자,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었을 때 작품의 그 시대상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도 있지만 간혹 요즘인데 과거 역사물을 만들 때도 있잖아. 이 역사물이 만들어지는 것도 지금 시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역사물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 상황이 나타나는 거, 나타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시대와 동떨어진 작품은 없다라는 걸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시대 상황이 잘 나타나는 작품들을 그럼 감상하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시인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은 어땠는지, 또 특정한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지, 시니까 시에 사용되는 말을 우리 시어라고 하죠. 자, 특정 시대를 나타내는 시어가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또 시어 속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나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시대 상황을 연결 혹은 그것이 나타나는 배경이나 소재를 찾아볼 겁니다. 자, 우리 시문의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문은 저항하는 시를 많이 씁니다.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 그러면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고 여기서 당시 일제강점기를 나타내주는 시어는 뭐가 있는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그날이 오면은 이라고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죠. 자, 우리 반복은 운율 플러스 의미 강조야.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야.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강조해요. 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람. 자, 그러니까 그날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날, 꼭 왔으면 좋겠는 그날. 자, 그날이 어떤 날이야?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자, 삼각산은 북한산인데요. 자, 북한산이 춤춘다. 의인법이죠. 자, 사람처럼 표현해서 그만큼 기쁜 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자, 과장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너무너무 기쁜 날. 여기서 삼각산이나 한강물은 우리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대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유가 뭐예요? 일부분이 전체를 대신해주는 걸 대유라고 하죠. 삼각산이나 한강물과 같이 서울에 있는 산이나 물, 강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기쁨, 우리 수도의 기쁨, 우리가 이 나라를 조국을 회복하는, 국권을 회복하는 기쁨을 우리나라 전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만 신나는 게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신나는 거야.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자, 지금 어때요? 밤이야. 자, 지금을 밤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두컴컴하죠? 자, 바로 암울한 시대상을 의미한다. 일제강점기다. 이렇게 골라내는 거고. 자, 여기를 나르는 뭐와 같이? 까마귀와 같이. 자, 나를 까마귀에다가 빗대어서 뭐 하겠다?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왜 울리게? 바로 이 기쁜 날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종을 들이받겠어요. 인경은 이 기쁨을 알리는 소재이자, 자, 왜 까마귀라고 얘기했냐? 우리 옛날 설화 중에 나그네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알아?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 구렁이가 까마귀 까치 새끼 막 잡아먹으려고 해가지고 구렁이를 내쫓아서 새끼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밤에 자는데 구렁이가 복수하러 오잖아. 이 나그네 잡아먹으러 오거든. 근데 이 까마귀 까치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종을 머리로 들이받아서 종소리를 내서 구렁이가 아니 벌써 아침인가 하고 도망가고 나그네가 살았다는 얘기 알죠? 뭔지 알지?
거기서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나그네가 나가보면 새들이 다 떨어져 죽어있거든? 자, 그러니까 뭐 하겠다. 지금 암울한 시대상에서 이 까마귀처럼 이걸 들이받아 올리겠다. 뭐 하겠다? 나 희생하겠다. 이 광복의 기쁨만 온다면, 광복만 된다면 나는 희생하겠다. 자, 까마귀는 자기 희생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고 인경이 이 기쁨을 알리는 소재입니다. 바로 시대상을 보여주는 시어는 뭐다? 밤하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도 가보시면 자, 창작 배경이 동기가 되는 작품들이 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왕방연의 시조로 굉장히 유명한 시조예요. 이거는 시대상이랑 무조건 연결해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바로 단종을 귀양지로 귀양 보내고 나서 되돌아오면서 그 괴로움을 노래한 시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시대상을 알아야 이 시 왕방연이 왜 슬퍼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천만리 머나먼 길. 자, 사실 우리나라는 천만리까지 되질 않아요. 그만큼 멀리 느껴진다. 단종을 두고 온 곳이 멀리 느껴진다. 바로 심적인 거리감입니다. 여기 천만리는 심적인 거리감이고요. 자, 이 먼 길에 고운님. 자, 우리 고운님은 누구? 단종. 단종을 여의없고 단종과 헤어지고. 자, 그리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자, 그랬더니 어때?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애놓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쟤도 저 물도 저 냇물도 내 마음 같이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이런 거야. 바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울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빗대어서 말합니다. 자, 저 물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소재예요. 감정이입. 자, 나의 감정을 다른 사물에 집어넣는 것. 이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왕방연이 도대체 왜 이렇게 슬퍼하는 건가? 알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아래에는 일제강점기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예문으로 나오는 노래 시죠. 이상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자, 빼앗긴 들 이라는 부분에서 당시 시대상이 바로 나오죠. 우리의 조국을 빼앗겼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빼앗긴 들. 들판 빼앗겼다고 봄이 안 와요?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봄도 오겠지? 그러니까 들판을 빼앗겼고요. 봄조차 빼앗길 것 같지만 아니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광복을 맞을 수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빼앗긴 들 역시 일제강점기를 말하고요. 봄은 희망입니다. 자, 봄을 빼앗길 것 같지만 사실 봄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 봄을 빼앗길 수는 없죠. 봄은 오고야 말 겁니다. 광복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의지를 보여주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7번, 8번 이거 너무 쉬우니까 빨리 풀어볼까요? 이거 푼 사람 있나? 같이 한번 볼게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한번 고려해 봅시다. 지금 눈이 내려요. 자, 눈 내리는 게 일제강점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매화 향기가 아득해요. 매화는 뭐예요? 우리 사군자라고 부르죠. 매랑 국죽 할 때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군자를 상징합니다. 군자라는 뭐예요? 지조와 절개야. 바로 우리 조국에 대한 지조와 절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야? 네, 여기 가난한 노래시를 꾸려라. 명령형을 써요.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왜 명령형 썼을까? 의지예요, 의지. 자,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눈이 내리는 일제강점기지만 매화는 왜 사군자에 들어가냐? 어떤 꽃보다 가장 먼저 핍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 와중에도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제일 첫 번째 눈이 있어도 피는 꽃. 그래서 어떤 역경에 굴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제강점기 힘들지만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다. 뭐야? 광복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래서 나는 뭐 할 거야? 아직은 부를 수 없어. 아직은 부족한 가난한 노래야. 하지만 씨앗을 뿌릴 거야. 그 기틀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면 매화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아직은
바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지주와 절개와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1번이 답이 돼요. 자, 8번. 자, 시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알맞지 않은 것 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볼게. 자,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봐야겠죠? 또 시대를 나타내주는 시어가 있는지도 찾을 겁니다. 또 시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도 생각해 볼 거고, 독자가, 자, 우리 독자가 아니라 시인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시인이 살았던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이 작품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갈 내용 가보자. 오늘 나갈 내용 몇 쪽이야? 18쪽 성북동 비둘기입니다. 자, 우리 성북동 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시입니다. 필수.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성북동 비둘기. 자, 그럼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나 시어들이 있는지를 보라고 했었죠. 자, 그럼 봅시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자, 우리 성북동 어딘지 다 알죠? 거기에 산이야 집들 있어. 아, 물론 약간 언덕이야. 성북동 가봤어요? 안 가봤어. 나 어렸을 땐 그냥 구경하러 갔었거든? 막 그 외국집 같이 막 집 있고 막 차고 자기 개인 차고 있고 막 그래. 약간 언덕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성북동 산인데 이걸 개발하면서 주택가로 바꾼 거야. 원래는 산이었는데. 자, 그러면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긴 때 이때는 언제일까? 도시화가 진행되는 그때입니다. 도시화. 들어봤죠? 도시화? 자, 그래서 60년대쯤 도시화가 시작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다? 이건 뭐예요? 우리 요즘은 번지라는 말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지. 지금 우리 뭐죠? 도로명 주소죠? 이건 약간 집원 같은 거야. 몇 통 몇 반 뭐 이런 거 알죠? 들어봤어요? 이런 게 번지야. 바로 집이 생겼다. 집. 사람들이 사는 곳.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사는 자연 그 자체인데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문명이 들어섰다. 라고 보면 돼. 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다. 라는 것은 인간들이 자기 살 곳을 만들었다. 인간의 삶의 터전, 집이야, 집. 집이 생겼다. 또는 인간들의 문명이 들어섰다. 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자, 그러면 원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는 얘는 뭘까? 얘는 자연이에요. 자연 그 자체. 바로 인간의 삶의 터전, 문명이 들어서면서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이 파괴돼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시화가 진행되면 뭐를 밀어버렸게? 그냥 산만 민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던 사람들의 무허가 판자촌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집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무허가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은 살 곳을 잃었죠. 바로 이런 도시의 개발이나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다 비둘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자연일 수도 있고 발전해서 소외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약자죠. 바로 자연 또는 소외된 사람입니다. 자, 얘네들은 번지, 살 곳을 잃었어요. 자, 새벽부터 돌개는 산울림에 떨다가, 자, 돌개는 산울림, 청각적 심상, 우리 여기 침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청각. 자, 돌을 깨는 산울림에 뭐 했어요? 떨었어요. 그래서 이 문명이 약간 어떻다? 폭력적이다. 문명의 어떤 폭력성, 파괴적인 속성을 보여줍니다. 문명의 폭력성 혹은 어떤 파괴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폭력성, 자연 파괴.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가슴에 금이 갔어. 시각. 자, 누가? 비둘기가요. 바로 자연 파괴의 아픔입니다.
자연이 아픈 것일 수도 있고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우리 이 부분은 시각이고요. 자, 어때요? 자, 비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자, 지금 자, 문명이나 혹은 개발로 인해서 성북동은 메마른 골짜기로 바뀌어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 이건 비둘기가 원하는 거지만 이건 없습니다. 커녕 가는 데마다 뭐가 있어?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 쳐요. 자, 채석장은 돌을 캐내는 혹은 돌을 없애려고 부시는 포성, 대포 소리. 역시 청각이죠. 자, 그런데 어때요? 역시 파괴적인 느낌, 파괴성.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자, 바로 비둘기의 처지가 보여지고 있고요. 피난하듯이 어딘가에 피해 있죠?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자, 향수는 뭡니까? 바로 그리움을 뜻하는데 언제가 그립겠어? 바로 이전의 자연이 그립겠죠. 파괴되기 이전의 자연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을 보여주고요.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돌 캐는 데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온기가 나왔으니까 따뜻하다라는 거죠. 촉각이고요. 자, 왜 돌 온기에 입을 닦을까? 역시 그리움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리워서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과 가까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과거의 비둘기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 터전도 잃고 유대관계도 끊겼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 자, 어디에게 쫓기고 있어요? 자, 문명으로부터 쫓기는 거죠. 자, 쫓기는 새가 되었다. 자, 지금 이건 뭐예요? 현재의 비둘기. 자, 그러면 우리 아래로 내려가서 자, 핵심 정리 보시면 갈래는 형식이 자유로운 자유시익,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비판적, 뭐를?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그리고 상징적, 뭐가? 비둘기가 상징이죠? 자, 주제는 문명에 의한 자괴 파괴와 인간성 상실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건 그냥 자연으로 볼 수도 있고 소외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비둘기를 의적, 사람처럼 표현해서 사회 문제를 우의적. 우의라는 건 이렇게 동물이나 다른 것들을 들어서 돌려 말한다라는 거. 자, 감각적 이미지가 잘 사용됐고요. 자, 1년에서는 상황, 3년에서는 주제. 바로 비둘기의 처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비둘기는 무엇이다? 바로 파괴된 자연일 수도 있고, 자, 재개발로 인해서 원래 살던 가난한 그 산에 판잣집 짓고 부어가 판잣집에 살던 이 사람들, 그리고 발전해서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럼 창작 의도는요? 60년대는 자, 우리 시대상하고 알아야 된다 했죠? 1960년대. 자, 근대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성장이 일어나던 시기로 도시와 공업화의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작가는 문명으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자연을 비둘기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뭘 보여주려고 했다? 자연의 소중함, 사랑과 평화의 중요성, 자, 이런 것들을 일깨워 주고자 하였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위에 지문 내용 확인 문제부터 오른쪽 페이지까지 풀어주세요.